자, 앞 시간에 이어서 자본의 끝부분 이제 배당과 관련된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이라 하는 것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로 배당이죠.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그리고 현물 배당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배당과 현물 배당은 거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 배당을 한번 보면은요. 현금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인 회사에서 2019년도분 현금 배당은 2020년도 초에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되죠. 이와 같이 2019년도 말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2019년도 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9년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2019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현금 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다음해 초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2019년도 재무상태표에는 배당액 차감하기 전에 이익 잉여금이 표시가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2019년도의 이익잉여금에는 그 배당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이 표시가 되고 대신에 2020년도의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편 매년 말 배당하는 것 이외에 중간 배당이라고 하여 기중에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배당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시고 있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2021년 2월 25일 날 주주총회를 했다고 하고요. 2025년 2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억을 결의하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후에 2021년 3월 30일 날 결의된 현금 배당 100억 원을 배당을 실행하였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기억하시나요? 자, 여러분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가 되면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현금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 배당이 결의되면은 자, 2019년도 말 후에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2019년도 말에는 어떤 의무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2020년도에 이렇게 뭐가 돼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런 분계가 여기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부채로 인식하고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지금 2021년도 주총이니까 2020년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21년도에는 뭐라고 표시되죠?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되죠. 거기에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차변에 2월 이익여금 100억 이렇게 자본 감소죠. 이건 자본 중에서 자본 이익 잉여금에 해당되는 자본이잖아요. 자, 대변에 이걸 뭘로 인식하느냐면요. 현금 배당은 부채로 인식합니다. 개정 과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 FAT 읽어갈 때 한 번 좀 했을 것 같은데. 자본 감소시키고 대변에 이걸 부채로 인식하거든요. 결의가 되면 6자.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미지급 배당금으로 표시합니다. 개정 과목이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을 우리는 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결의했을 때 이와 같이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준비를 해서 각 주주들에게 이제 실제로 배당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날 전부 배당을 해냈어요. 그러면 차변의 조 부채 미지급 배당금 100억 원 부채가 차변에서 감소하고요. 대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하면 대변에 100억이 현금이 나가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100억이 자산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현금 배당 관련해서요. 뒤에서 분계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주식 배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배당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 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증자와 다름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본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올 뿐 자본 자체의 변동은 없어요. 또한 주식 배당을 수령한 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아요. 주식을 받았지만 돈을 주고 사질 않았어요. 우리가 유가증권을 말이죠.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이제 매입한 금액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냥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안 보고 주식 수만 장부에서 주식 수량만 고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주식 배당액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때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초에 결정이 되므로 기말에는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되면 회계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이것도 두 단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어떤 경우냐? 이번에는 같은 날 2월 25일 날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 100억을
결의하였다. 예.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 자, 2월 25일 날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 100억을 결의합니다. 그러면은 차변은 현금 배당과 똑같습니다. 차변은 현금 배당과 똑같아. 대변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2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감소시키면서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데 이거는 부채는 아니에요. 자본 조정 개정 과목으로 분류하는데 개정 과목이 뭐냐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아직 자본금으로 확정되지 않은 그 전 단계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 조정으로 자본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 배당의 경우는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어요.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주식 배당을 실시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3월 30일 날 결의된 주식 배당 100억 원을 대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다. 주식 배당 100억 원을 주식 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분율에 따라 지분율로 다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기존의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은 당연히 이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차변에 오겠죠. (100억 원). 근데 여러분이 이걸 부채 감소라고 기억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자본 감소예요. 자본 조정 항목에 있는 자본 감소. 부채 감소가 아니에요. 대변은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되잖아요. 자본금. 자본금은 대변이니까 자본 증가죠. 그래서 자본 감소하고 자본 증가했다가 또 자본 감소하고 또 자본 증가. 역시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식 발행 주식 배당은 자본 총액의 변화 없이 결국에 주주에게 주식을 더 주는으로써 그게 이제 주주에게 이득이 배분이 된 거죠. 회사의 자본금으로 유입되고 이걸 우리가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과 관련해서요. 뒤에서 이제 분계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제 연습을 할 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이론 문제 풀듯이 우리 수익과 비용 끝나고 나서 뒤에서 또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제씩 건너뛰기로 해서 한번 나중에 다 풀어볼게요. 재무회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사지선다로 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과 비용, 손익계정이 8절에 나오는데 수익의 정의, 수익이 무엇이냐? 수익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획득한 경제적 가치로서, 이게 영업수익이죠.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획득한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영업수익, 매출액, 그렇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상품 매출이다, 제품 매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가로서 자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이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든지,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든지, 아무튼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채를 감소시키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결국에 자본이 증가하게 돼요. 수익은 비용을 뺀 것을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높아진 만큼 비용이 일정하다면 수익이 커진 것만큼 자본으로 유입이 되죠. 그렇게 자본의 증가로 초래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이 바로 수익이다. 그게 수익이다. 예를 들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현금이나 매출 채권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수익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 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이건 영업수익,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 수익, 이런 것은 영업외 수익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정보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인 수익 중에서 차익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차익, 즉 이익이란 기업 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닌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익은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수익은 기업이 받은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하고 있죠. 부채로 인식하죠. 돈을 받았어도 우리가 상품 100만원,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110만원이다 하면 우리가 차변에 돈을 받았으면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상품 매출은 100만원,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이렇게 부채로 인식하죠. 그래서 수익에서 제외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은 금액은 수익이 아니며 이 경우도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뭐 수익에 대한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수익을 측정하는 원칙.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는 대가, 공정가치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 애누리와 환입 및 매출 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한다는 것이죠. 자, 원칙은 공정가치로 합니다. 공정가치로 원칙은. 그런데 만약에 시장 내가 할인해서 좀 받았다 그러면 받은 대가가 수익이에요. 받은 대가가.
판매 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서 판매 대가가 유입이 되죠. 판매 대가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 미래에 받을 금액을 명목금액이라고 그래요. 미래에 받을 금액을. 그래서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을 수가 있다. 이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현금 회수 기간에 걸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할부 판매를 할 때 이자 부분을 포함해서 금액이 판매 대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판매 금액에는 명목 금액의 이자 수익이 포함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명목 금액에는 이자 수익이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이 공정가치하고 이 명목 금액의 차이, 그 차액이 바로 이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공정가치라는 건 현재의 가치예요. 현재의 시장 가치. 그래서 현재 만약에 10만 원짜리 재화가 있는데 이걸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장기간에 걸쳐 장기할부로. 그래서 이 명목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에요. 그러면 할부를 만약에 5회에 걸쳐서 받기로 했는데 25,000원씩 받기로 했어요. 25,000원. 그러면 125,000원을 받아야죠. 명목금액은 125,000원이다 이겁니다. 공정가치는 1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25,000원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이자다 이거죠. 이자. 네, 유형별 수익 인식 기준이다. 그래서 재화의 판매 시에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느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 재화를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렇죠. 판매자가 인도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그 재화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나요? 없죠. 이미 매입자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어야 재화가 판매된 걸로 본다 이거죠. 구매자에게 완전히 이전이 됐으니까 같은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발생한 금액이나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재화를 판매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역의 제공도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처럼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용역의 제공 거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수익 금액 측정이 돼야 되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간 지급 조건부인 경우에 진행률을 가지고 기성고라고 하죠. 진행률을 가지고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행률이 여기서 체크를 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역시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의 제공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충족이 된 것을 우리가 용역의 제공이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용역의 제공 거래에서는 진행률은 다음 1 또는 3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자, 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첫째, 1번 총 예상 작업량 또는 작업 시간 대비 실제 작업량 또는 작업 시간으로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업량이나 작업 시간의 진행률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 제공 거래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총 예상 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 비율로 작업 시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용역량 대비 총 예정 용역량 대비 지금까지 제공한 용역량, 그걸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세 번째, 총 추정 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 비율을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하며, 총 추정 원가는 현재까지 누적 원가와 향후 수행해야 할 용역의 원가를 합계한 금액이죠.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받는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 진행 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금이다 선수금이다 하는 것은 진행률에 따른 수익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중도금 선수금 성격과 진행률에 따른 수익 금액은 다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자 수익, 로열티 수익, 배당금 수익 모두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들입니다. 우리 보통 이자 수익을 우리가 많이 다뤄봤고요. 로열티 수익,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죠. 배당금도 내가 돈을 투자했고 내 투자자 입장에서 받는 것이 배당금이죠. 그래서 배당금, 또 로열티라는 것은 무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바로 로열티 수익이죠. 이자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니까 타인에게 우리가 나의 재산을 우리 회사의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의 수익들입니다. 그러한 수익의 인식 조건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마찬가지로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른 용역의 제공이라든지 재화의 공급이라든지 그 수익과 유사합니다. 상기 기본 조건을 충족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니까 배당금 수익은 언제 인식해야 되냐면 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니까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결의하면 인식하면 돼요. 배당금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그러면 확정되는 날 우리가 직접 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러면
차변에 다른 자산 미수금으로 잡으면 돼요. 미수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 이렇게. 세 번째,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자, 우리가 제조업의 경우에서 이자 수익이라든가 배당금 수익이라든가 이 로열티 수익은 제조업 본래의 영업활동 외의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자, 비용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비용이란 무엇이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이 바로 비용인데요. 이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또는 부채가 증가할 수 있고요. 결국에 비용이 증가한 것만큼 수익이 일정하다면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보다 구체적인 비용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그래서 매출 수익, 즉 매출액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출 원가를 인식하고 있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 기간에 인식한다. 이걸 우리가 기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 비용은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 같은 비용은 기간 동안의 발생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 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기간 비용이라고 하죠. 다음에 세 번째, 자산으로부터 효익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 각 회계 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요거는 이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같은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것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비용을 배분하고 있죠. 이러한 비용의 인식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다시 정리하면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매출활동과 관련된 수익이 바로 영업수익, 그리고 그 외의 수익이 영업의 수익, 여기까지가 수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매출원가, 매출원가라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기간 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비용이고, 여기 있군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그 외의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 하죠. 영업의 비용.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하나가 또 법인세 비용이 하나 더 있죠. 비용에 법인세 비용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에 지금 그 FAT 1급에서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회계였는데,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요건 이제 TAT 2급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고 나서 문제를 풀까요? 요거는 좀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은 보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진도 나간 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계 제 9절, 9절은 딱 보류해 놓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재가 오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오면 또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